이랬어요, 건물이. 아,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나가달라고 부탁드렸고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거죠. 짜잔. 대박이네요. 네. 이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아, 요거를 이제 70억에 사서요. 그리고 이제 122억에 팔았습니다. 122억이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댓글들 많아요. 야, 양도세, 취득세, 뭐 2주택, 다주택, 그리고 유지 보수비 그런 거 하면 하나도 안 남는데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야, 이거 안타깝다. 어디서부터 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양도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그거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깝깝하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민경남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시네케라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이제 건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건물도 대표님이 구매를 하신 건물이에요? 아니요, 월세로 쓰고 있습니다. 월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것저것 다 따져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출연하셨는지. 오늘은 제가 하는 건물 투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물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투자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 위에 있는 목표잖아요. 일반인들도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반인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평균 순자산이 5억 언저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기준이면 사실상 건물 투자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래도 건물 투자하시려면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서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던가. 이자 부담이 가능하다거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일반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 사무실 한번 좀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예쁘게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기사 나온 것들. 스타 부동산 펀드 매니저 출신? 이전에는 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이거 하셨네요. 네네네. 제가 이제 원래는 마지막 직장은 이제 KB 자산운용이었어요. 꽤 큰 이제 자산운용사였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 운용,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 매니저를 했었어요. 부동산 펀드 매니저. 네네. 부동산 펀드 매니저를 제가 만 12년 정도 했었어요. 고객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신 운영해주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펀드 가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보험사 가서 그래서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 마트, 할인점, 백화점 이런 거를 사요. 그렇게 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짧게는 뭐 3년, 뭐 길게는 15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치를 올려가지고 다시 파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하시던 일이랑 지금 하시던 일이랑 좀 비슷하다 봐도 되겠네요. 사이즈만 작아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이즈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 KB 부동산 펀드 매니저 하실 때는 얼마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 전체가 한 50조였고 운용하는 자산이요. 50조요? 저희 팀이 한 6조 정도 됐었고 저 혼자 맡은 게 1조였습니다. 1조를 운용을 하신 거예요? 그 12년 동안 거기서 하셨다 그러면 뭔가 직급도 좀 되고 연봉도 좀 됐었을 것 같은데. 예, 뭐 차장이었고요. 연봉도 뭐 또래 친구들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모범 납세자. 이건 뭐예요? 서울시, 제가 이거 사실 업데이트는 못 해놨는데 5년 이상, 7년 정도? 네. 서울시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서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모범 납세자가 뭐예요? 세금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소득세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소득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낸 사람들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 이렇게 딱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저런 걸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세금 얼마나 내세요? 뭐 일전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양도세 뭐 7억 조금 안 낸다게 낸 적도 있었고요. 양도세가 7억이 나와요? 예. 양도세가요? 네, 왜냐면 차익이 한 17억 정도 났었거든요. 와, 아마 유효세율이 제 기억에 한 4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세금 무섭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엄청난 수익이 나는 사무실 치고는 사무실이 엄청 뭐 큰 규모나 이런 건 아니네요. 예. 사무실 좀 허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큰 일을 맡기신 분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막 오히려 사무실이 막 너무 막 화려하고 그러면은 신뢰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 이렇게 좀 아쉬워서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은 정말 부동산 투자
투자에 진심이고 부동산 투자에 뭐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표님이 하시는 일과 일맥상통하게 이게 뭔가 좀 효율적으로 줄일 거 줄이고 극대화할 거 극대화해야 매출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여기 이 월세에 힘을 안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면 뭐예요? 이미 저의 자존감이 너무너무 높은데요. 네. 뭐 굳이. 여기 자존감 증명해주는 애가 있네요. 여기 이거 두 대? 아니요. 이거 한 대입니다. 한 대. 이거, 예. 자존감의 이유가 여기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 게 요게 이제 제가 쓴 책들이에요. 16년, 17년, 18년, 23년. 와. 그리고 요건 이제 병역 명문가. 요거는 이제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제 책 기부한 거. 병역 명문가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기한 거 많다. 예, 3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았냐면요. 저희 친할아버지, 아버지, 형, 저. 이렇게 해서 3대의 남자가 모두 군복무를 마치면 병역 명문가를 줘요. 이게 이제 제 지갑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병역 명문가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혜택이 좋냐면요. 유료 주차 있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80% 할인인데요. 아, 진짜요? 저 자녀 둘이어가지고 다둥이 50%가 할인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다둥이 카드 막 만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건 80%였던 거예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병역 의무를 잘 마쳤다면 이 보여주신 카드 한번 만드는 거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그죠? 예, 이 80%니까 정말 마치 서울 전역에 제 주차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내면 돈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정말 얼마 안 나오거든요. 이 꿀팁이네요. 오자마자 벌써 배워가네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좋고요.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대표님 본인께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도 하고 사고 팔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제 메인 업무는 제 돈으로 투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죠. 밸류 애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을 안정화시키고 예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되파는 거죠. 그게 이제 제 메인 업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고객분 한 분이 큰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강남 한복판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매입 타당성을 분석을 했어요. 그 숫자 계산을 한 거죠.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괜찮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건물에 대한 운용 관리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고 하나 요번에 샀고 이번에 그 큰 건물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요거 세 개로 되게 정신이 없고요.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대표님? 이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 않고 제가 하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작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실은 비록 열악하지만 건물 주차장은 되게 좋습니다. 대표님 만나기 전에 좀 서치를 해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주차장? 주차장 전 진짜 중요하게 봐요. 네. 제가 이 사무실을 택한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가 편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어요, 지금. 공간도 넓고. 얘인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성공한 아빠들의 자동차네요. 성공한 아빠들의 차 카이엔. 아닙니다. 와. 짜뿌자입니다. 짜뿌자. 카이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전에 이제 박스터를 한번 몰아봤어요. 진짜 재미는 있어요. 퇴근길에 뚜껑 열고 집에 가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제가 제 첫 차를 제 상사한테 100 얼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제가 350만 원에 판 적이 있거든요. 고쳐서요? 고쳐서요. 그때 제가 되게 느낀 바가 되게 컸었어요. 건물도 사서 예. 고쳐서 팔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그 큰 건물 승강기가 다른 사람이 보면 다 멀쩡한데 저는 그 승강기 바닥이 살짝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견적 받고 있거든요. 견적이 과하지 않으면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건물주한테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다 깨끗하게 해놓으면 누군가는 그 가치를 다 잃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차인한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최고값을 받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실제로 제 차를 팔 때뿐만이 아니고 제 건물, 제 부동산들 팔 때 수도 없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했으니까 가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겠네요. 네,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도곡로고요. 여기 왼쪽에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멕시카나 사옥. 치킨 맞아요. 사옥이 이렇게 커요? 예, 저거 큰 겁니다. 예. 어떻게 하세요?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누가 소유자인지 아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별들 막 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초록 별들은 음식점이고요. 빨간 별들은 제 지인 건물, 제 건물, 아니면 제가 검토를 많이 했던 건물, 뭔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건물. 음식점은 맛집?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게요. 예전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세 분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저렇게 지도에다가 표시를 본인이 봤던 부동산을 막 별표 쳐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맛집만 막 별표 쳐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더 열성적이셔서 그때 되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2년간 건물 보면서 제일 사고 싶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물이 지금 저 코너변, 여기가 지금 이제 강남 세브란스 있는 사거리인데 저 코너변에 저 장어집 저 건물이 정말 제가 아쉬웠던 건물이에요. 왜요?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대지 평당 1억 초반 정도였고요. 저게 건물 아주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었는데 저게 도로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성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서 임차인 내보내고 부수고 새로 지어서 병원 하시는 분들한테 팔던가 임대를 주던가. 예. 이게 요새 비즈니스 중에 잘 되는 비즈니스가 전문직들 병원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임차인이 뭔데 뭐를 넣을 건데 했을 때 막 뭐 디자인이 뭐 이렇게 막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더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 병원장님들은 자기 거니까 되게 죽기 살기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건물주를 상대를 할 때도요. 개인 레벨에서는 거의 메디컬 빌딩이 꿈이죠. 이 메디컬이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한 층의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라는 건 이제 복도, 승강기, 화장실, 계단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양보하고 양보해도 한 75평 정도는 넘어야 돼요. 그쵸, 뭐 진료실, 치료실, 로비, 장비.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소아과 아니면은 뭐 1인 치과 이런 데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에게는 아직 꿈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치동 학원가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르니까 지금은 어떤 골목으로 다녀도 이제 부담 없이 다닐 수가 있는데요. 5시, 7시, 10시. 10시는 진짜 큰일 나고요. 완전히 여기가 그 라이드하는 어머니들 차로 걷는 게 더 빨라지는 경우가.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간판이 없는데도 막 몰래 불법으로 학원하는 데들도 많고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상으로 보면 깊숙이 안쪽, 골목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엄청 많아요, 학원. 제가 학원 선생님 한 분은 임차인 분을 이제 내보냈거든요. 지금 저 건물입니다. 저 은색 건물이요. 저게. 제가 사서 임차인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하고 판 건물이에요. 우와. 여기 잠깐 주차하고 보여드릴게요. 우와. 제가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제 차가 네이버 로드뷰에 2번 찍혔어요. 근데 차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네이버 로드뷰에 찍혔어요. 여기를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22년 4월인가 7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저게 이제 루버라는 게 이제 네. 이렇게 막 긴 각재를 루버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루버로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외벽을 다 뜯어내면 사실 더 예쁜, 더 다채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 자세히 보시면은 더블 스킨이에요. 안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루버만 앞에 씌운 거예요. 안에 저 창문이랑 다 있네요. 저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느 방향에서 이제 빛을 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70억에 사서요. 취득세랑 명도비랑 공사비랑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80억 후반 정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122억에 팔았습니다. 122억이요? 네네네. 와, 그러면 차익을 얼마나 본 거예요? 30억 중반 정도? 와. 이게 제가 타이밍이 좋았어요. 제가 2020년에 사가지고 20년에서 22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불장이었거든요. 20년에 사서 23년에 팔았습니다. 타이밍이 좋았던 것도 한몫 있었네요. 네, 이거를 디자인은 제가 신경 못 쓴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좀 안 예뻤고 이거 창도 이렇게 막 되게 지저분했는데 이런 것도 갈았고요. 건물주 되실 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것도 다 봐요? 누군가는 보죠.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화기도 그래도 나름 예쁜 디자인. 그 다음에 원래는 사실 여기도 뭔가 예쁜 타일 같은 거를 붙이고 간접등도 이렇게 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예산 때문에 못하긴 했는데요. 난간도 다 갈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화강암인데 화강암이 되게 이렇게 튼튼해서 그냥 기존 거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우체통 이런 것도 다 갈고 지금 벌써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리모델링 한 지도 이제 5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는 불특정 다수 막 아이들이 막 엄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많이 이렇게 상처가 났네요. 근데도 아직도 외관을 보면 좀 새 건물 같아요. 그래요? 일부러 좀 노리고 저런 거 펜스를 치신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바닥도 이렇게 다 갈았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렇게 갈 때 비 맞지 말라고 캐노피도 잘 다 해놨고요. 대표님께서 좋은 건물이라고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위치죠. 위치가 제일 좋아야 되고요. 이게 북도로면은 이쪽이 지금 남쪽인데 1조 4선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건물 크게 지어서 용적률을 채워 올리기도 좋고요. 제가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조 4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햇빛 때문에
깎아서 지은 거예요. 아,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오는 햇빛을 여기가 막고 있으니까? 그쵸. 이 건물이 저희 건물을 막으니까 법적으로 1조 4선을 저렇게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건물이 먼저 있었고 여기가 나중에 들어온 건물이겠네요. 예, 나중에 지어 올렸어요. 근데 1조 4선은 누가 먼저 짓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햇빛이랑 거리랑 이런 거 자동적으로 그냥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이 루버가 촘촘하다가 갑자기 듬성해지잖아요. 여기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햇빛을 더 많이 받아야 돼서? 아닙니다. 돈을 아끼려고요. 아, 보이는 데만. 덜 보이잖아요. 건물이 4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잘 보이는 이 코너 2면만 저렇게 촘촘하게 했고 이쪽 2면은 촘촘하지 않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테일이 또 되게 중요한 게요. 시공사에서 이 건물을 이제 그 스케치업 파일로 이렇게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 스케치업에 주셨던 이미지보다 촘촘한 개수가 2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여드리면서 2개 더 넣어주세요.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사진 실물과 똑같이. 그쵸. 네. 똑같이. 아까 물어보다 만 거. 건물 볼 때 확인하는 거 3가지. 두 번째는 가격이요. 뭐 예를 들면은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도 펴놓고 아무 데나 툭툭 떨어뜨리면 아주 너무 깊숙이 있는 것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좋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건물도 예를 들어 이게 뭐 제가 120억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이 건물을 100억에 팔면 100억에 산 사람은 대박이 나는 거고 150억에 산 사람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상가 하나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제 전 사람 망했고 경매니까 전전 사람도 손해봤어요. 근데 저는 되게 크게 돈을 벌었거든요. 똑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냥 그 워런 버핏의 원칙 있잖아요. 뭐 제1원칙 잃지 않는다. 뭐 2원칙 그 1원칙을 지킨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전마진을 갖고 그냥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 건물도 좋고 이 옆에 있는 건물도 좋고 옆에 있는 건물도 좋고 뭐 사실 여기보다 일로 갈수록 이제 대로변이니까 삼성로니까요. 대로변으로 갈수록 건물 뭐 다 좋아지죠. 근데 뭐 사실 이 옆에 있는 건물도 좋고요. 다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된다. 네.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 가격. 그걸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1번인 것 같습니다. 바꾸실 거예요? 예. 가격이 1번, 가격이 위치가 2번인 것 2번.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뭐 3번도 결국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률이 나오는 임대료가 커서 수익률이 많다예요. 제가 이제 대충 서치한 거는 강남에 요즘에 수익률 4%만 나와도 잘하는 거다. 4%요?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불가능. 내가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해야지 겨우겨우 나오는 숫자예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가요? 2.8에서 3% 정도? 요즘에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2.8에서 3%. 예, 그러니까 100억짜리면 1년에 임관리비가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재, 뭐 길이 나고 뭐가 뚫리고 뭐 교통이 좋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숫자로 접근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2.8%를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사실 그것보다 좋은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이 생길 거라는 믿음 때문에 진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100억짜리 산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시세 차익이 나는 거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진짜 100번도 더 들어봤는데요. 제가 요새는 안 하는데 제가 한때 이렇게 엑셀 강의를 했었어요. 엑셀 한 장에다가 취득세, 보유세, 중개보수, 임대료 인상률, 뭐 보유세 인상률, 보험료, 각종 수선비 이런 모든 숫자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숫자가 바뀌었을 때 나의 최종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거 있어요? 있죠, 당연히. 사무실에 있어.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는 그러면 이따가. 이제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가는 제 신축 현장. 시공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자주 와서. 잘 짓고 있나 보러 가는 거네요. 그쵸. 여기서도 되게 가깝고요. 네. 제 출퇴근길이기도 해서 자주 가서 제가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가서 일하시는 분들 커피 사드리고 빵 사드리고 독려해드리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사서 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3년 걸려서 10억의 수익을 낸 거랑 1년 걸려서 10억의 수익을 낸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수익률 차이가 3배 나는 거죠. 네. 좀 전에 보여주신 건물은 대표님이 몇 년 만에 판매를 하신 거예요? 3년이요. 1년에 10억씩 수익을 낸 거네요. 그쵸. 좀 전에 봤던 그 판매했던 건물 그 정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려면 처음에 현금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주나요? 저는 전체 사업비의 23% 가지고 있습니다. 80%를 빌려주던가요? 애먹었습니다 그때. 지인들한테도 빌리고요. 이제는 그런 고생은 안 하려고요. 요새는 뭐 실제로 은행에서 잘 안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총 사업비의 45% 50% 정도는 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현금 흐름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예외예요. 그런 분들은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셔도 돼요. 아, 여기가 지금 새로 짓는데 도착한 거예요? 네네네네. 아, 이거 구경해도 네, 돼요? 보셔도 됩니다. 지금 바닥을 굉장히 깊게 팠는데요. 다 콘크리트를 쳤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둥.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쫙쫙쫙쫙 올라갈 거예요. 대표님, 건물 이렇게 사가지고 잘 팔면 좋겠지만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잖아요. 혹시 이제 이런 건물 투자하셨다가 망해본 사례도 있나요? 저는 없고요. 22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그때 건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22년 상반기 이전 빈티지를 취득하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23년, 24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매입가의 뭐 20% 정도까지도 낮춰서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억에 샀으면 뭐 240억 이런 식으로도? 그쵸. 근데 되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뭐 제가 주로 플레이하는 이 강남구에서는 워낙 돈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힘들어서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은 현금 흐름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버텨요. 왜냐면요,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강남 건물들도 다 3배씩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주고 살 때 대출을 50억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뭐 한 푼도 못 갚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300억이 올라버리면 대출금이 50억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17%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다 상쇄돼 버리는 거죠. 그 팔았다는 건물은 그러면 그 건물 사신 분들은 월세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강남 건물주들 월세로 얼마 번다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예쁘게 다 잘 지어놓은 것들은 연 3%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그 네. AI로 그 부동산 매물 나올 때마다 자기가 분석해서 이 정도 기준 세워놓고 바로바로 자기한테 카톡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대표님을 촬영하고 왔거든요. 아, 누군지 알아요. 저도 조금 봤습니다. 네, 거기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증여나 이혼, 상속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거를 잡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표님도 비슷하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나와요. 그거 아니면 비싸게 나오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매물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싸고 좋은 매물이 거의 없는 거죠. 저처럼 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도 1년에 겨우 하나 사요. 1년에 겨우 하나 사면 잘 산 거예요. 저렇게 실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표님처럼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상속이나 증여, 이혼 뭐 이런 경우에 그 싸게 나오는 급매물들을 사는 게 낫겠네요. 뭐 근데 사실은 실사용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싸게 사면 좋으신 거니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다른 거는 실사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너그러운 조건으로 아무래도 매물을 보시죠. 어차피 내가 공간이 필요하고 기존 공간에서 내가 임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보통은 임관리비 부담이 건물을 사서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어차피 내가 월세 낼 거 그냥 그 건물 사서 이자 내자 뭐 네. 이런 마인드네요. 네. 근데 그렇게 갖고 있다 보면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부동산은 배신해오지 않았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제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해서 손실 경험 있다, 뭐 손절해봤다 이런 분들은 뭐 해반이죠. 사실 뭐 주식 투자는 10종목에 투자해서 6종목만 플러스 나도 버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잃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댓글들 많아요. 야, 양도세, 취득세, 뭐 2주택, 다주택, 그리고 유지 보수비 그런 거 하면 하나도 안 남는데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야, 이거 안타깝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숫자들을 다 넣어봐야 돼요. 그렇게 넣어봐가지고 수익이 났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양도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도세는 수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반포 아파트 팔아갖고 양도세를 7억 냈다고. 예, 그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망했어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낸 거죠. 엄청 축하할 일이죠. 네. 전 사실 양도세를 7억이 아니고 100억을 내고 싶었어요. 양도세를 많이 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거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깝깝하니까요.
대표님, 이런 건물들은 혹시 시세가 얼마예요? 알고 계세요? 아, 이거 잘 알죠. 저기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우리은행이랑 커피빈 있는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이 아마 면적이 한 9,400평인가 500평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4,700만 원 정도 대충 곱하면 되거든요. 한 4,400억 정도 하겠네요. 저런 거 이제 개인이 절대 못하죠? 저거는 개인이 못 사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네. 삼성 자산운용에서 삼성 계열사들 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코람코, 펀드나 리츠들이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 아니면은 뭐 생보사, 손보사 그런 데들 돈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들의 돈도 미세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강남역 바로 앞인데 그러면 예. 그 건너편 보면 병원, 뭐 한의원, 성형외과 저런 건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밸류가 좋다는 메디컬로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럼 저런 애들도 엄청 비싸겠어요, 그죠? 엄청 비싸죠, 당연히. 이거요, 미왕 빌딩? 네네. 미왕 빌딩 저거는 연면적이 4,200평이니까요. 2,000억 정도 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피디님이 1,0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출 1,000억 받아서 2,000억짜리 건물 사실 수 있어요? 건물 살 때 자기 자본 20% 하고 80% 빌려서 사는 거라던데요? 아유, 안 되죠.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망해요. 아, 그래요? 예. 현금이 만약에 1,000억 있으면 대출은 한 400억 받아서 1,400억 가지고 300억짜리, 400억짜리 이렇게 여러 개 사요. 왜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리스크 했죠. 아, 리스크 엣지로. 예. 아까 제가 그 리모델링한 그 건물도 네. 그 옆에 있는 건물주도 4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건물주들이 하나 갖고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1,000억짜리 건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 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많지 않은 거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좀 나눠서 가지고 있으란 얘기네요. 예. 이거는 제가 2018년에 사서 2021년에 팔았어요. 이 한 칸만요. 한 칸? 이거 예. KT 플라자? 예. 근데 이거는 원래는 아모레가 직영 매장으로 이거 2개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니까는 계약 해지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8.5개월간 거의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다가 KT 직영 매장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공실인 상가를 싸게 사서 채우고 비싸게 파는 거죠. 뭔가 제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제가 한 게 없잖아요. 단순하게 임차인을 바꾼 것만 가지고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건물 투자, 상가 투자의 매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평택에 공장을 하나 더 지어! 라고 주문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건물을 사면 이 임차인 저희가 합의금 드릴 테니까 나가주세요. 새로운 임차인이 누가 왔을 때 안 받겠습니다. 이런 임차인은 받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할 때 그 사업. 그러니까 이게 상가나 건물 투자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 KT 플라자 강남역이 바로 앞이에요. 말씀해 주신 김에 이거 얼마에 사셨는지도 여쭤보면 안 돼요? 50억대에 샀습니다. 저 한 칸이 50억이에요? 예, 한 칸이 50억이에요. 야, 여기가 강남역 기준으로 이제 네. 남서 블록 테헤란로를 끼고 북쪽이 뭐 CGV 있고 지오다노 있고 그쪽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유동인구는 이쪽이 더 많아요. 근데 유동인구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거기는 소비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저쪽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정도 돼요, 여기보다. 근데 이게 유동인구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유동인구 측정 기계가 여기가 지금 인도도 굉장히 넓잖아요. 이 거리를 다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찍히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와, 강남 건물주들 진짜 부럽네요. 아, 최고죠. 사실 은행이 1층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여기 바로 보이네요. 네,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아세요? 왜요? 4시만 되면 다 불 꺼지잖아요. 아, 자, 은행하고 스타벅스하고 하면 뭐 받으실 거예요? 스타벅스인가요? 네. 은행 받아주면은 왠지 네. 저한테 대출 더 잘해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혜택은 별로 못 누리실 거예요. 좀 죽은 건물처럼 보이는 걸 염려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 임차인들이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1층은 카페,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층은 유명한 학원 선생님이 사무실 겸 유튜브 촬영 장소로 쓴 거예요. 그분이 이제 9 to 6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 3층에는 그 아이들 뭐 댄스, 음악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말이 피크예요. 그리고 4층에는 영어 학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 5시부터 10시까지가 피크고, 이게 다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도 이 시간을 엇갈려 놓은,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건물들은 주차가 편해야 되고 승강기를 많이 안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서 임차인을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건물의 가치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 제 값이 아니고 최고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산 가격은 70억이에요. 그 중에 이제 80% 이제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눴었는데 53억 5천하고 16억 5천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70억 정도 들여서 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16억 5천 그래서 합쳐서 70억에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122억에 팔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엑셀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따따따 나온다고 그게 했던 거. 이거예요. 취득세, 중개보수, 뭐 종합소득세, 팔 때의 중개보수, 양도세, 보유세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숫자를 돌려보는 거죠. 이게 연환산 수익률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9억 9천에 샀는데 아니야 이거 나는 12.7%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대출 레버리지를 조금 더 써보자.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연 14%가 되는 거죠. 팔 때 중개보수 뭐 여유 있게 한 2% 주지 뭐하고 2%로 땅 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얼마 들어가는지 다 따졌을 때 수익률이 나는 걸 사야 이득인 건데 그쵸. 이제 그걸 생각 못하고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취득세가 얼마나 비싼데, 종부세가 얼마나 비싼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네. 자, 매매가가 100억짜리를 샀어요. 연 임관리비가 3억짜리.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3%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임대료를 만약에 매입시, 매각시 이거를 3억 5천으로 제가 어떻게 올렸어요. 막 개보수를 하고 바꿔 끼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3%에 팔면 내가 파는 가격은 117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투자금을 50억이었다고 치면 결국 매각 차익은 자 요거 빼기 요거니까 수익률은 캐피탈 게인은 33% 났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3%고 뭐 2.7%인데 이런 투자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면 하수고요. 3%짜리 사서 내가 임대료를 10몇 프로 올렸더니 매각가도 그대로 10몇 프로가 올라가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썼으니까는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싸움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는요. 요게 이제 이게 저예요. 아 네이버 로드뷰에 예. 이게 처음에 제가 샀을 때는 이랬어요, 건물이.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나가달라고 부탁드렸고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거죠. 짜잔. 대박이네요. 네. 건물을 아예 허물어서 다시 지은 게 아니라 겉면에 저런 거를 좀 추가한 것만으로 뭔가 건물이 되게 예뻐 보이네요. 저 그러면 저 겉면에 루버 추가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사 다 해도 10억 안 들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공사비가 2배는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많이 들 텐데요. 연면적 300평에 예를 들어 9억을 썼다. 그러면은 평당 300만 원이잖아요.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해가지고요. 네. 이걸 신축을 하는데 저 정도 사이즈면은 평당 한 1,200만 원, 1,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서 40% 이상이 뼈대하고 땅 파는 비용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얻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공사비의 한 4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축비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지고 큰 효과를 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의 되게 묘미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또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거든요. 저거 리모델링 하는데 4개월이 안 걸렸어요. 신축은 요새는 1년 가지고도 안 돼요. 대표님이 이렇게 18년 동안 이렇게 돈 많은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면서 네. 혹시 그런 분들의 공통점 만나봤더니 이렇더라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완전 나이스하세요. 여유 있고요. 항상 베풀려 그러고 자기 분야에서 다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약간 되게 철학적인 생각 많이 해요. 인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사람이라 하루 세 끼 먹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왜 아까 제가 비교적 좋은 차 몰고 다니잖아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저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데 저렴한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워. 진심으로 부끄러워요. 훨씬 좋은 차 몰고 다녀도 되는데 걸어 다니고 막 많이 배워요. 진짜 계속 배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보통 직업군은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70%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직장인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쓸쓸하네요. 근데 왜냐면은 뭐 PD님도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직장생활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연봉 3억 4억 받는다고 해도 사실 그래도 부자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새 뭐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한 30억 하는데 세후 2억 5천 3억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전 5억이면 그러니까 1년에 한 6억은 벌어야 15년 후에 강남 아파트를
레버리지 끼고 사실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월급을 받아서 직장 생활로는 돈을 못 버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제가 퇴사한 이유였기도 하고요. 그럼 퇴사하고 지금은 어떻게 좀 그때보다 훨씬 윤택하게 살고 계시는지? 당연하죠. 비교도 안 되죠. 그때하고는. 이 업종에 종사하시면서 혹시 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요? 너무 다 즐겁고 행복해서. 아, 없으셨던 거네요.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제가 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전생에 소도시를 구한 것 같아요. 소도시 정도는 구했지 않나요? 나라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특히 되게 선행 많이 베푸시고 그러시거든요. 남들 안 하는 막 어머니의 이런 활동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 복이 다 저한테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2016년부터 만 9년 동안 써왔거든요. 2,300개 예, 쓰셨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비공개 글까지 되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500개 정도 돼요. 계산해봤더니 일주일에 5개 이상 쓴 셈이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제가 일주일에 한 5.8개 홀로 썼더라고요. 사실 제가 진짜 제일 자신 있는 게요. 건물 투자, 건물 분석력, 뭐 아파트 투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일 자신 있는 게 성실함이에요. 제 필명새 시네케라가 뜻하듯이 정직함, 진실됨. 저는 그 두 가지가 진짜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요? 뭐 재밌죠.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제가 사는 세상이 아닌 뭔가 이제 다른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 저도 오늘 너무 흥미로웠고 대표님 앞으로 목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진짜 뭐 얼마 이상까지 벌고 싶다가 일단 1차적인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가 추구하는 게 돈, 명예, 권력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권력이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명예도 다행히 덕분에 이런 데도 출연하고 뭐 제가 뭐 블로그에 글 쓰고 유튜브 출연하고 하면서 나름 즐겁게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표가 이제 결국 돈인데 재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한 10억짜리 출자해 갖고 재단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굴리는 거죠. 노벨 재단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금은 계속 재투자하고 이자를 가지고 상금을 주고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런 거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해주고 마무리하시죠. 예. 앞으로 점점 추세가 부동산 투자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는 거의 죄악시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우리나라 가계가 엄청 부자잖아요. 전체 가계, 기업, 정부의 재산 중에 반을 가계가 갖고 있고 그 재산이 1경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통째로 사는데 필요한 돈은 2,700~80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자산을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에 담아놔야 돼요. 근데 그게 서울 아파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넘쳐나는 돈이 강남 건물이나 다른 건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똘똘한 한 주택만 갖게끔 하는 이런 정책은 결국 그 돈은 건물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30억짜리, 40억짜리 앞으로 그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건물 투자에도 관심을 미리미리 가져 놓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외부 영상 출연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저도 바쁘고 제 본업 쪽이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 말고 제 선배들이나 저보다 훨씬 성공하신 분들도 굳이 이렇게 출연해서 뭐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것보다 본업에서 훨씬 많이 버니까 한 분 한 분씩 사라지잖아요. 저도 사라질 거고요. 오히려 제가 사라지면 이분 돈 진짜 많이 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회가 되실 때 건물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혹시나 나중에 기회 된다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더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피디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편안하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고,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